퇴직 후 3년째 64세 박영호는 오래된 골목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자전거 벨소리,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올드팝, 기름 냄새와 철 부딪히는 소리남들은 초라하다고 했지만 나는 행복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딸 민정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가게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영호는 도구를 잡은 손이 멈췄다. 민정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민정은 말을 삼키듯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아빠 나이가 이제 적지 않잖아요. 혼자 지내시는 것도 걱정되고 요즘 여기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아세요? 철거되면 보상도 거의 없다던데 그냥 더 버티면 손해만 남아요. 그때 영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현관문 옆에 붙은 철거, 예정 안내문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다. 버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정아, 퇴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술만 마시고 살던 나였어. 어느 날 이 가게를 인수했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단골들이 늘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순간 아빠는 숨만 쉬는 늙은이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나 민정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아빠는 왜 항상 자기 혼자만 생각해요? 저는 아빠를 잃을까 봐 겁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호의 심장도 흔들렸다. 둘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영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곧바로는 못 떠난다. 마지막까지 해보고 싶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거 하나만 남겨줘라. 민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아프게 들렸다. 며칠 뒤 가게 문이 열리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장님, 철거 소문 사실이에요? 여기 없어지면 어디서 고쳐요? 우리도 뭉쳐야죠. 그리고 그들 중 한 남자가 말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없어지면 우리 진짜 불편해요. 우리가 서명이라도 모을까요? 시간을 좀 벌 수 있게. 영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영호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사람들 덕분에 조금이라도 시간 벌어보려고 한다. 조금만 더 버텨보고 싶다. 잠시 침묵 후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사실 저도 하나 숨기고 있었어요. 아빠 건강검진 결과 재검 요청이 나왔어요. 혹시나 큰 문제일까봐. 그래서 더 불안해서 여기서 더 버티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영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숨이 멎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가 쓰러졌던 날 이후로 계속 걱정했어요. 만약 또 무슨 일 생기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영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가게가 아니라 함께하려는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정아,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내 삶을 뺏으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넌 아빠를 지키고 있었구나. 그는 천천히 결정을 내렸다. 좋다. 그럼 조건이 있다. 이 가게 내가 직접 마지막 날까지 지키게 해줘. 도망치듯 끝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결과 나오면 너랑 같이 서울 가겠다. 민정은 눈물 속에서 웃었다. 약속이에요, 아빠. 철거일까지 남은 2달. 동네 사람들은 매일 가게를 찾았고 영호는 누구보다 뜨겁게 일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가게의 문을 닫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잘 버텼다, 영호야. 이제 가자. 가게의 문을 닫는 종소리. 아침, 햇살, 그리고 딸과 나란히 걷는 발걸음. 그는 지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떠나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 결말은 패배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철거일까지 버텨낸 마지막 순간, 박영호는 오래된 자전거 수리점에 문을 천천히 닫았다. 손바닥으로 간판을 한번 쓰다듬고 뒤돌아 섰을 때 마치 시간이 한 시대에 문을 닫는 듯한 묵직한 울림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끝까지 함께 서 있던 딸 민정이 있었다. 영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가자. 이제 내 마지막 레이스의 다음 코스로. 서울로 올라온 첫날, 빽빽한 아파트 단지와 끊임없이 흐르는 자동차 소음. 사람들 걸음이 너무 빠른 거리. 영호는 잠시 숨이 막히는 듯했다. 낡은 동네 골목에서 들리던 자전거, 벨소리, 바람결에 흔들리던 간판, 익숙한 인사 대신 차갑게 닫히는 출입문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정은 그런 아버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아빠,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없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재검 결과를 듣는 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행입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한노동은 피하시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영호는 그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이제 걱정 말아라. 아빠 살아있을 이유 아직 많다. 그러나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영호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가게를 떠난 뒤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테라스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다. 혹시 자전거 고치시는 분 맞죠? 동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 말했다.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자전거 균형 잡는 걸 자주 연습하거든요. 근데 자꾸 넘어져서 고쳐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영호는 가슴 속 어딘가에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다. 자전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작은 놀이터 한쪽, 보조바퀴가 덜렁거리는 어린이 자전거가 서 있었다. 영호는 무릎을 꿇고 바람 빠진 바퀴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천천히 한 번씩 고치다 보면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며칠 후 그 아이는 단단해진 자전거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다시 페달을 밟았다. 사장님, 저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다. 영호는 그 순간 오래 잊었던 감정에 목이 메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된다는 느낌.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그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이유였다. 민정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다. 아빠 여기서도 누군가는 아빠를 필요로 하네요. 영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가게를 잃은 게 아니었어. 사람을 잃을 뻔했던 거지. 며칠 후 단지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자전거 무료 점검합니다. 아이들, 어르신 환영합니다. 작성자 박영호.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주 놀이터 옆에는 줄이 길게 서 있었다. 작은 포딩 테이블 위에 공구 세트가 놓였고 아이들의 웃음이
떠들썩하게 울려 퍼졌다. 영호는 어느새 양말이 기름때로 번들거린 것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해가 지는 저녁 영호와 민정은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민정이 말했다. 아빠, 여기서도 충분히 멋져요.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민정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혼자 싸우다 무너졌을 거다.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거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덧붙였다. 이제야 알겠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부르는 문턱이었다는 걸.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떠밀려온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선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레이스는 지금 막 시작되었다. 서울살이가 2달쯤 지나자 영호의 일상은 조금씩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동네 놀이터 옆에서 아이들 자전거를 고쳐주고 어르신들의 휠체어 바퀴를 점검해주며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하루가 흘렀다. 사장님, 오늘도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페달 밟았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잊고 살았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러나 민정은 문득 불안해졌다. 아버지가 또 예전처럼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다. 아빠,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민정의 목소리는 애틋했지만 불안이 묻어 있었다. 그러자 영호는 천천히 손을 멈추고 말했다. 민정아, 예전엔 살아보려고 일했고 지금은 살아있어서 일하는 거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야. 민정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버티고 있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 한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들렸다. 헬멧을 쓴 중학생 아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크게 다친 것이다. 사람들이 당황해 우왕좌왕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울먹였다. 다리가 이상해요. 어떡하죠? 그 순간 영호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갔다. 침착하세요. 아이 다리 고정부터 해야 합니다. 자전거 수리 도구 중 프레임 고정 클램프와 끈을 즉석에서 이용해 아이의 다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었다. 지켜보던 사람들 중 누군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분 예전에 구조대원이셨어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오래 넘어져 본 사람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은 말했다. 심각한 부상이었는데 현장 응급조치 덕분에 수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영호를 향했다. 그 시선 속에는 존경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정이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아빠, 정말 미안했어요. 전 아빠가 잃어버리거나 잘못될까봐. 그래서 아빠가 하고 싶은 걸 뺏을 뻔했어요. 영호는 딸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다. 민정아,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어. 그럴 땐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너는 아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사람이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도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에요. 둘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가 무엇을 지켜온 것인지 깨달았다. 가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몇 주 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들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열 예정인데 강사로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호는 잠시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두려움도
고집도 외로움도 없었다. 오직 준비된 사람의 담담함만 있었다. 네, 저도 배운 게 많습니다. 넘어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박수가 울려 퍼졌다. 민정은 그 뒤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마지막 장면, 교육 첫날 여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모인 앞에서 영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제 이름은 박영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가게를 잃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이 한 명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사장님, 저도 언젠가 넘어질까요? 영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넘어질 거다. 하지만 괜찮아.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거든. 다시 일어나면 그게 진짜 성공이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어른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민정은 속으로 말했다. 아빠, 당신은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인생의 레이스는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만든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고 오래된 원룸이지만 창밖으로 빌딩 불빛이 반짝이는 이곳은 예상외로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내가 선택한 삶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처음 며칠은 많이 울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이 밤마다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아닌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기적 같은 인연. 그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낭독회가 열린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망설였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책을 읽는 동안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낭독회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저도요. 서울 처음 오면 많이 외롭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나는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뜻밖의 전화. 어느 겨울 저녁 조용한 방 안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팠습니다. 엄마, 우리도 노력할게.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이제야 말할 수 있네. 엄마가 떠난 건 너희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들의 떨리는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감동의 체외에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기차를 타고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역 앞에서 준서와 수경 그리고 손녀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기의 작은 손이 내 목을 끌어안는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아픔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누구보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마음속 깊은 어둠이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 아니라 끊어져도 다시 이어가려는 노력이라는 걸.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할 때 되돌아온다는 걸. 서울에서의 삶은 여전히 낯설고 서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가족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 창밖으로 첫눈이 내립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리며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요.